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술의 출발점이자 빌드업을 주도하고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죠. 그 흐름의 정점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는 이 팀은 완성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리빌딩을 거쳤는데요. 오늘은 맨시티 센터백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위상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높은 전력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당시 중앙 수비를 책임진 리차드 던, 실뱅 디스탱 조합은 리그 내에서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차드 던은 후술하도록 하고 실뱅 디스탱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은 인물로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한 강인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이 조합은 맨시티를 강등권에서 여러 번 구출해내며 암흑기의 대들보 역할을 해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 맨시티는 탁신 태국 전 총리에게 인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리버풀이나 풀럼 인수에 도전했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을 위해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존재했었는데요. 마침내 맨시티를 인수하며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에릭손을 데려오는 파격적인 결정과 함께 팀의 대대적인 개편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에릭손 감독은 포츠모스로 떠난 디스탱의 공백, 리차드 던의 파트너 자리를 유망주인 마이카 리차즈로 메우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리차드 던, 리차즈 조합이 탄생하게 되죠. 본래 라이트백이었던 리차즈는 뛰어난 스피드와 운동 능력으로 낯선 자리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6탄 수비로 시즌 초반 맨시티의 돌풍에 기여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시즌 말의 하락세로 3년 이내 챔스에 진출하겠다는 탁신의 성에 차지하는 성적을 기록하자 단 1년 만에 지휘봉은 마크 유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탁신은 방출 없이 적극적인 영입으로 신인 감독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훗날 맨시티의 또 다른 수비 코어가 되는 유망주 콤파니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센터백보다는 수미로 기용되는 빈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콤파니가 영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부터 제기되던 탁신 구단주의 부패 문제로 그의 계좌가 동결되면서 탁신은 새로운 구단주에게 맨시티를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맨시티를 만든 석유 자본 아부다비 그룹이 등장하게 되죠. 이적 시장 막판 호비뉴를 영입해온 아부다비 그룹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석유 자본의 등장으로 인한 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맨시티의 수비 코어로 활약한 주장 리차드 던이었는데요. 그는 2000년 입단 이후 10년 가까이 팀의 중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강등과 승격을 함께 겪고 2006년부터는 주장으로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4년 연속 구단 올해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맨시티의 상징적인 선수였죠. 이러한 활약으로 2008년에 4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 그룹이 등장한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레스콧, 콜로툴의 벤피카의 루이장, 첼시의 존 테리까지 데려오려는 시도를 하며 리차드 던은 더 이상 팀의 미래로 여겨지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스콧과 콜로툴가 합류하자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수 없다고 판단, 아스톤 빌라로 이적했는데요. 이적과 동시에 리차드 던은 맨시티의 단장이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을 매각하려 했다고 밝히며 맨시티에 대한 강한 비난과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리차드 던은 아스톤 빌라로 이적하자마자 강력한 제공권과 통솔력을 보여주어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릴 정도로 활약했고, 반면 그의 자리를 차지한 레스콧은 이적료 대비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 최악의 영입으로 꼽힐 정도로 비판받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리차드 던은 0910 시즌 PFA 올해 팀에 선정되며 그의 빈자리를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맨시티는 수비 불안과 부지한 전술적인 정체성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마크 유즈는 0910 시즌 도중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상위권 도약을 위해 스타 플레이어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꾸릴 수 있는 리빌딩 장인 이탈리아의 만치니를 데려오게 되죠. 만치니는 수비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간헐적으로 센터백으로 기용되던 콤파니를 중심축으로 삼고 레스콧과 투레를 파트너로 기용했습니다. 어느덧 맨시티의 수비 코어는 리차드 던에서 콤파니로 변화했는데요. 그렇게 콤파니, 레스콧이 수비진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만치니 체제에서 중용받으며 FA컵 우승과 리그 우승이란 영광을 일궈냈습니다. 이후 2012년에 만치니 감독은 필 존스, 바란 마르퀴뇨스와 함께 세계 수비 4대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나스타시치를 데려와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는 영입 당시까지만 해도 콤파니의 완벽한 파트너로 꼽히며 큰 기대를 모았었죠. 그러나 훗날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조용히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드진과 마찰을 겪던 만치니가 2013년에 경질되고 페이그리니 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며 수비진이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집권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센터백 자원들이 영입되었는데요. 데미첼리스, 망갈라, 오타메니 등 유럽 내에서 주목받는 수비 자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우선 데미첼리스의 경우에는 말라가에서 함께한 페이그리니의 제자로 2013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지만 페이그리니의 요구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공식 경기 출전 없이 맨시티가 바로 재영입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초반 콤파니 파트너로 기용되었는데 너무나 느린 속도로 템포 빠른 프리미어리그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야야투레의 전진과 더불어 양쪽 풀백의 전진까지 센터백에게 과도한 커버 범위와 기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상대 역습 시 발느린 데미첼리스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뒷공간을 노리는 팀이나 발빠른 공격수들을 지닌 팀에게 고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해당 시즌 야야투레의 미친 활약으로 리버풀을 따돌리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데미첼리스의 노세화와 고전을 확인한 페이그리니는 이 무렵 또 다른 센터백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바로 포르투에서 기량을 입증한 망갈라를 높은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는데요. 포르투 시절의 데이터와 경기력 그리고 막대한 이적료에 팬들은 당연히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망갈라는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체를 기반으로 한 수비에는 탁월하나 라인 전체의 움직임과 상황 예측 수비 등에선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도 부족해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드웨어도 약해지면서 이적료 대비 최악의 실패작 중 하나로 꼽히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콤파니가 잦은 부상을 당하고 있던 것은 물론 노쇠화된 데미첼리스와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망갈라가 환장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맨시티 수비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결국 다시 한번 센터백을 보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맨유와 연결되기도 했던 라리가 정상급 수비수 오타멘디를 영입했습니다. 다행히 오타멘디는 아주 대박 영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을 해주면서 팀에게 단단함을 불어넣어주었죠. 그러나 막대한 보강과 투자에 비해 트로피를 따오지 못하자 페이그리니는 경질되고 말았고 2016년 그의 후임으로 펩 과르디올라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부임 소식은 대대적인 리빌딩을 암시하는 것과 같았는데요. 왜냐면 그가 쇼패스 기반의 점유 축구를 구사하는 만큼 팀 전원이 준수한 발밍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펩은 부임하자마자 72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빌드업형 수비수 존 스톤스를 에버튼으로부터 영입하게 되죠. 그렇게 펩은 콤파니 스톤스 조합을 가동할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콤파니의 잦은 부상으로 오타멘디가 대신 스톤스와 발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처럼 빌드업 능력이 없는 선수는 배제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망갈라가 이때부터 임대를 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렵 데미첼리스 역시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되면서 센터백은 콤파니, 스톤스, 오타멘디 외 유스 선수들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펩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수비진을 구성하기 위해 수비진 개편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풀백들의 대거 변화가 있었고 이와 동시에 잦은 부상을 당하는 콤파니의 대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 라포르테가 영입되면서 라포르테 스톤스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오랜 기간 수비의 코어였던 콤파니가 맨시티를 떠나게 되는데 라포르테의 예상치 못한 장기 부상과 스톤스의 잦은 부상으로 중앙 수비진을 꾸리는 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펩은 페르난지뉴를 센터백으로 포변시키는 해안을 발휘했는데요. 페르난지뉴 오타멘디 조합은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치고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라포르테 스톤스가 보여준 안정감에 비해 아쉬웠고 그해 맨시티는 결국 리버풀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며 최근 이어지던 리그 왕조의 흐름이 한 차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센터백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펩은 또다시 센터백 보강에 나섰는데요. 그는 포르투갈 무대에서 후뱅 디아스를 영입했고 스톤스를 그의 파트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디아스의 미친 듯한 퍼포먼스와 함께 스톤스가 부활하면서 디아스 스톤스 조합은 지난 시즌 리버풀에게 내주었던 리그 우승 타이틀을 재탈환해오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어느덧 맨시티의 수비권은 리차드던 콤파니 후뱅 디아스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포르테가 팀을 떠나고 아칸지가 합류하면서 수비진의 얼굴도 점차 바뀌었는데요. 한편 이 시기부터 펩은 고정된 포지션 개념을 깨고 수비수들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칸셀루의 어네피와 풀백들의 줄부상으로 아케, 디아스, 아칸지, 스톤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포터백 전술을 가동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아케는 좌측 스토퍼, 스톤스는 시프트되어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되었고 센터백이 기존에 칸셀루가 하던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버티드 센터백이라 불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펩은 또 다른 변주를 주어 센터백인 스톤스를 아예 로드리를 보좌하도록 하는 진정한 인버티드 센터백으로 활용했는데요. 이처럼 펩은 전술에 따라 수비수 개개인에게 다양한 롤을 부여하는 유동적인 수비 운영을 택했고 그 결과 이는 22-23 시즌 트래블을 거두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013년 여름에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 2위를 기록하며 맨시티 입성한 센터백 그바르디올이 좌측에서 풀백처럼 변주되어 활용되며 디아스와 함께 수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 시대를 대표했던 이름들이 바통을 넘겨오며 맨시티의 수비진은 끊임없이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리차드던 콤파니 후뱅 디아스의 뒤를 이을 맨시티의 차세대 수비 코어는 누가 될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